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기상학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2011년 9급 기상 전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도 중요한 문제들만 풀 거긴 한데, 어,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 아까 2010년에는 사실 막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기호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념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플랭크 법칙인데, 자, 우리가 플랭크 곡선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랑 파장이랑 에너지에 대한 관계인데, 플랭크 법칙을 이제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따 치면 얘네들을 적분을 뭐 어떤 구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전체에 이제 무한대로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 면적 자체가 키르히 호프의 이제 법칙이 됩니다. 키르히 호프의 법칙이 되고,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9급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7급에서는 이 플랑크 법칙이 아니고 플랑크 곡선에 대한 함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플랑크 함수에 대한 식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눈으로 익혀 놓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플랑크 곡선 아래 이제 총 면적과 같은 거는 당연히 큐리프 법칙이고, 요 문제는 풀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주고 드리고 싶어서 좀 유념을 해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번은 값을 외운다기보다는 사실 요 문제는, 자, 태양이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구름이 아예 없다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오지만, 구름이 있다 구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들어와서 반사되지 않습니까? 이 반사되는 양이 약 30%예요. 구름에서만 30%가 아니고 이 대기 전체랑 지표면까지 합쳐서 반사되는 양이 30%예요. 그럼 30%인데 그럼 70%는 어디 가냐? 대기에 흡수되고 지표에 흡수됩니다. 근데 대기에 흡수되는 양보다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지구에서 들어오는, 다시 말할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올 때 지구에서 흡수되는 곳에서 제일 많은 양은 지표면에서 제일 많다라는 것을 상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좀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거 다 제끼고, 만약에 잘 보세요. 수증기 제끼고 얘는 온실 기체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온실 기체가 아니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흐름에서 뭐 온실 기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하 불화탄소 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메탄이랑 이산화탄소 딱 두 개가 남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친숙한 거는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같은 양을 놓고 보면은 메탄이 가장 강합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러냐? 실제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랑 메탄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메탄의 양보다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높고,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일반적으로 온실 기체긴 하지만 온실 가스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증기는 지표에 떠 있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산화탄소는 거의 한 100년쯤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기에서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우리가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도 100년 동안 누적된 우리가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그 누적된 양이 100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100년 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 틸팅 포인트라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틸팅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어떤 이산화탄소 양이 이제 지구 온도가 이게 쫙 올라갔을 때 그 일정 범위 값을 넘어버리면 이제 확 튀어버리는, 이제 더 이상 용수철이 이렇게 요동치듯이 쫙 올라가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쫙 계속해서 뭔가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틸팅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이산화탄소 양을 한 번에 이게 줄인다고 해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을 이제 어떻게든 줄여서 그 영향을 좀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게 목표인데, 이 지구 온난화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는 최대한의 목표인데, 사실 이 세 개 중에 수증기, 메탄, 이산화탄소 중에 같은 양을 놓고 보면 메탄이 가장 강합니다. 같은 양을 보면은. 그런데 이 셋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증기가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보다 되게 이제 이 강수 입자로 내리기도 하고 실제 대기에서는. 그래서 얘는 온실가스, 뭐 온실기체, 온실 효과는 일으키지만 온실기체나 온실가스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대기에서는 수증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온실 효과가 가장 크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실제 대기에서 수증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크다. 하지만 같은 양을 놓고 같은 질량 대비했을 때는 메탄이 가장 크다. 이걸 GWP라 그러는데, 이게 뭐였죠? 온난화 지수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온난화 지수는 얘가 가장 크지만, 얘는 양이 적고, 이산화탄소도 양은 계속 늘지만 사실 ppm 단위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는 킬로그램 퍼 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온실기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온실기체 영향이 작진 않죠. 이 수증기가 발생하는 온실 영향 효과도. 그래서 어쨌든 그램 퍼 킬로그램 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증기가 온실 효과가 가장 크다. 실제 예로는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아니고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막 엄청 덥잖아요. 그게 물을 뿌리고 수증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가장 큰 기체는 이제 수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굳이 안 할게요. 이게 4번이 4번인데, 뭐, 알베도가 가장 낮다는 거는 반사도가 가장 낮다는 건데, 이 반사도는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하얀색 그런 물체에 가까울수록 이제 반사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모래 사막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반짝반짝해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얘도 알베도가 높고, 새로 내린 눈 위의 표면 자체도 이제 하얗기 때문에 하얗고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눈이 새로 내린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알베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구름이면은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반사하는 양이 훨씬 많아서 구름이 두꺼우면 알베도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은 이게 일단 복사 냉각이 있을 때 용작물에 냉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상추 같은 거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 복사 냉각을 해서 여기가 콜드해지면 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얼마나 하죠? 1m도 아니고 한 50cm를 할까요? 한 50cm 합시다. 뭐 상추가 뭐 엄청 크죠? 50cm면. 어쨌든 이러한 지표면 두께가 이 정도 있을 때 콜드하다면 50cm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근처는 빨리 냉해되지만 상층은 냉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기가 사실상 이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으면 지표면과 인접한 대기에는 이제 온도가 가장 낮아지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그 영향 효과는 미미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역전층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 기계를 돌려서 여기에 있는 온도에 있는 온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열을 하층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기면 이제 혼합층이 활성화돼서 결국에는 열이 이렇게 연직으로 잘 섞여서 결국에는 기온이 일정해질 수 있는 특히 온이가 일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열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바람기가 만든 난류가 아래 방향으로 열 수송하기 때문이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이 난류 아까 말했던 혼합층이 상층에는 이제 열이 크고 하층에는 열이 작은 그래서 열의 하방 수송이 있게 됩니다. 이걸 열의 하방 수송이라고 그러고 W 프라임 세타 프라임 값이 이게 0보다 작은 그러한 열의 하방 수송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또 넘어가 볼게요.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을 보게 되면 이제 요 문제는 좀 잘못된 문제인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과 4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습은 그램 퍼 킬로그램이고 혼합비도 이제 그램 퍼라기보다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사실 두 개 단위가 같습니다. 이게 단위가 무차원 단위예요. 무차원 단위인데 무차원 단위라서 단위가 서로 같다라는 건 무차원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아진다 했는데 노점 온도는 이슬점 온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는 낮아집니다. 틀렸고 잠깐만요. 요거 틀렸고 이거 틀린 게 아니지. 요거 맞고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습도를 수증기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절대 습도라 하면은 이제 그램 퍼 미터 3승입니다. 이 그램 퍼 미터 3승은 이제 밀도랑 같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제 밀도로 표현하게 되면 절대 습도를 수증기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상태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P는 로 RT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수증기압 이게 PV라고 또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제 또 RV라고 또 표현할 수 있죠. 뭐 수증기에 대한 이제 베이퍼 값이니까. 그러면은 절대 습도 로우 V죠. 그러면 로우 V는 RVT 분의 PV죠. 그럼 얘는 이제 E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압에 대한 evaporation과 같기 때문에 증발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E랑 같은데 뭐 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PV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RV 값이 461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461분의 1을 이제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217이 T분의 217이라는 우리가 절대 습도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절대 습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RV가 461인데 이게 어떻게 217이 되냐, 461분의 1이 어떻게 217이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461분의 1을 하면은 아마 뭐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이게 없어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헥토파스칼로 고치고 뭐 하면 없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정확하게 유도를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외워두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8번 온난 전선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통과한 후까지 주로 관측되는 구름의 순서는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표현을 다른 걸로 할게요. 이게 한랭이라 치면, 한랭 전선에 치면 여기가 온난 전선이지 않습니까? 온난 전선은 한랭 전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연직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겠죠. 너무 긴가? 자,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게 서페이스면. 자, 그러면은 온난 전선이 접근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높은 구름부터 내한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구름부터 있는지 봐야 돼요. 자, 정란운, 권운, 난충운, 고충운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사실 온난 전선에서는 정란운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란운이 여기서 발생하지 않아요. 정란운은 이렇게 발달된 건 정란운 다시 정란운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발달한 구름을 의미하는데, 전선을 타고 올라가는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층에는 구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란운은 잘 상승되지 않고 여기도 틀렸고, 1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안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군, 난충운, 고충운, 안개가 있는데, 저군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난충운, 고충운을 생각하게 되면 고충운이 좀 더 높습니다. 고충운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고충운이 더 높고 난충운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고충운이 두꺼워지고 낮아지면은 난충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접근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저군이 있었다 치면은, 저군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고충운부터 관측해야지. 고충운, 난충운, 그 다음에 지나고 뭐 안개를 관측하든가 그렇게 되는데, 얘 틀렸죠. 답은 1번인데, 1번을 보시면 여기에 고는 다음에 권충운이 있다가 고충운이 있다가 난충운이 발생하는, 그래서 답이 1번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풀어볼까요? 요걸 보면은 기온이 20도고 노점 온도가 12도래요. 공기덩이가 있는데, 이 공기덩이가 높이 3km인 산 정상을 넘어가서 풍하측 지면에 도달했을 때 기온과 노점 온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기온이 다 달라요. 그러면 기온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딱 세우고, 그러면은 LCL 고도 H를 구하기 위해서 125 곱하기 이제 T-TD를 하면 8이죠. 그럼 얘가 1000m예요. 1km 올라왔을 때 이제 10도가 낮아지는데, 그럼 기온이 10도고 이슬점 온도가 이제 똑같은 10도가 됐는데, 그럼 이제 2km 정상까지 2km 남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12도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2도씨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도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지표면에서 이제 정상까지 3km이기 때문에 3km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30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8도죠. 28도고 노점 온도가 4도입니다. 노점 온도도 이제 마이너스 2도에서 3km를 하게 되면 포화 단열 감률을 따라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슬점 온도는 0.2도씩만큼 100m 갈 때마다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1km 갈 때마다 2도씨가 증가해요. 그러면 3km를 가면은 6도씨가 증가하죠. 그럼 마이너스 2도기 때문에 4도가 되는, 그래서 노점 온도도 알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노점 온도 값을 주진 않아서 아마 기온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랬는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건 우박입니다. 우박은 와이엔하우에도 있고, 이제 손잡이에도 우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래요. 뭐 500헥토파스칼이랑 이제 400헥토파스칼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우박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음, 12번을 보게 되면 한대 전선론에 의하면 발달하는 저기압이 운동에너지 얻는 방법이 아닌 것은이라 되어 있는데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아닌 것을 되어 있는데 지상풍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있는 연직 시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라 볼 수 있고 은결도 에너지 얻는 방법이라 볼 수 있고 차가운 공기덩이 상승과 차가운 공기덩이 하강도 상승과 하강을 통한 운동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에 저장된 열 에너지는 이제 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땅에 저장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네. 다음, 13번. 중위도 편서풍. 우리가 편서풍은 0도에서 증가한 공기덩어리가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 하강하는 이유는 가운동량 보존과 이제 질량 보존 그리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고위도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항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면은 공기가 점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오른쪽으로 가던 공기가 위에는 이제 대리권 계면 위쪽이기 때문에 역전층이 있고 위쪽으로는 아까 제가 못 간다 말씀드렸고 아래쪽에는 이제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서풍에서는 무조건 하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부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편서풍은 경도에 따른 해류 공간 분포의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편서풍은 뭐 해력 공간 분포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지금 편서풍이 아닌 경도에 따른 경도도 아니고 해력 공간 분포의 차이는 기인한다라고 했을 때 딱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해풍과 육풍 풍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 이제 오메가형 그 블로킹 현상이 이제 해력 공간 분포 차이에서 기인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풍과 요풍 블로킹이 아주 대표적인 해력 공간 분포 차이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편서풍은 여름철에 강해지고 겨울철에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겨울철이 남북 온도 경도가 크기 때문에 편서풍이 강해집니다. 기압 경도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자율수 경사가 0도가 되더라도 중위도 편서풍 때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하죠. 자전이 있고 적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결국에는 30도 부근 혹은 30도보다 뭐 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강을 무조건 할 거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해서 결국에는 중위도에 있는 편서풍 때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제약력은 편서풍 존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틀린 소리죠. 편서풍이라는 것 자체가 저항력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14번은 안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15번이 좀 의아해 할 수 있는데 태풍의 눈부근이에요. 태풍의 눈부근이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죠.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로 도는데 우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그러면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전향력 북반구에서 오른쪽이니까 근데 적도 근처니까 이게 뭐 제약력도 그런데 기압 견도력이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기압 견도력은 그래서 기압 견도력 이렇게 불 때 제약력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북반구나 이제 남반구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어
태풍의 눈 부근이기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 기압 경도력이 있을 때 이 회전하는 공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원심력이 있게 됩니다. 원심력. 제한력이 아니고 원심력이에요. 왜냐면 원심력 바깥쪽으로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원심력과 기압 경도력이 맞는 설명입니다. 제한력이라 보면 안 돼요. 제한력이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적도 근처기 때문에 제한력이 되게 작습니다. 그쵸? 제한력이 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력이라 보는 이유는 남반구 혹은 북반구에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에서 보는 거고, FV가 제한력을 나타내는 건데, 현재 FV인데 적도 부분이기 때문에 F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는. 그리고 원심력과 기압등이 있을 때 원심력은 뭐 MRV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R분의 V 제곱인데 원래는 단위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심력은 이 절대값 크기, 그리고 기압 경도력은 뭐 마이너스 로분의 1, 델 P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랑 가속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눈 부분에서는 같은 그 힘의 크기를 가져야 힘의 균형을 이루고 눈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가 그 회전량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적도 근처가 중요한 말이죠.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저항력은 빵이다. 다음 16번. 자, 16번을 보면은 등압선 간격이 서로 같은 원형 저기압과 원형 고기압일 때 지기풍과 경도풍이 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고기압성, 고기경이라고 할게요. 얘가 지균풍보다 크고, 그 다음에 지균풍은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작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만족시키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저기압에서 고경도풍이 지균풍보다 강하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의 지균풍이 경도풍보다 약하다. 고기압에서 고기압에서 지균풍이 경도풍보다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압이기 때문에 지균보다 경도풍이 강하죠. 그래서 지균풍이 약하다라는 말은 잘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쉬운 문제예요, 되게. 16번은. 근데 요 관계를 모르면 요 문제는 풀 수 없다 랍니다. 이러한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8번, 17번 안 할게요. 온도풍은 등온선의 나래군다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델 T에 비례하기 때문에 델 T 등온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온도풍도 강해질 거고, 그리고 델 T가 있기 때문에 델 T는 온도 경도지 않습니까? 온도 경도이기 때문에 온도 경도의 직각 방향으로 뭔가 온도 경도의 직각 방향으로 이제 등온선의 직각 방향으로 온도 경도가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온도풍은 등온선과 평행하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뭐 등온선과 나눠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온도풍 정의 자체가 상층 지균풍에 하층 지균풍을 뺀 VT는 upper 마이너스 V low 라는 게 이제 정의고, 온도풍이 강한 곳은 이제 등온선 간격이 좁은 지역이죠. 그래서 Z류는 그 남부 온도 경도가 강할 때, 즉 온도풍이 강할 때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이고, 4번은 북반구에서 온도풍은 찬 쪽을 오른쪽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따뜻한 쪽을 오른쪽에 두고 봅니다. 온도풍은. 그래서 답이 4번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18번은 보시면 세 개의 순환세포랑 거리가 먼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개의 순환세포라 하면은 헤들리, 페렐 극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세개 순환 세포가 있을 때, 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있을 때 워커 순환은 이 페렐 순환의 아주 부분적인 요소예요. 이 워커 순환은 우리가 라니냐 일리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니냐가 있을 때 그 풍속이 약해지고, 이 풍속이 약해지면 워커 순환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라니냐가 있을 때 풍속이 강해지면 워커 순환도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워크 순환은 어떻게 보면 아니죠. 라니냐와 리뇨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순환세포와 관계가 좀 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저항력 크기라고 되는데 저항력 크기는 FV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F는 2오메가 사인 파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랑 위도, 지구 자전 각속도는 오메가죠. 오메가랑 물체 속력 V, 위도는 파이고 곡률 반경은 R인데 이 R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F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겨울철에 이게 풀어볼게요. 1번 겨울철에 온난 전선 방향으로 여행한다. 야,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아까는 온난 전선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샥 온다 했는데 내가 결국에는 온난 전선 쪽으로 가야 된대. 자, 그러면 요 문제가 자, 잘 보세요. 자, 온난 전선 쪽으로 간다는 말이 내가 요렇게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요렇게 가는 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간다면 이 날씨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왜? 여기는 웜인데 요 사이에는 날씨가 맑아요. 그럼 이 날씨를 순차적으로 맞게 기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무조건 얘밖에 얘가 맞아요. 이렇게 온난 전선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맞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온난 전선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근데 그냥 위의 문제랑 밑의 문제랑 좀 표현을 다르게 해서 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뭐 굳이 헷갈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좀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순차적으로 맞게 기술한 것은 되어 있는데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눈이나 아이스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쭉 있는데 비도 있고 눈도 있고 진눈깨비 있고 어는 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온난 전선이 있을 때 연집 방향으로 보면은 자, 구름이 있고 여기는 구름이 낮죠. 자, 잘 보시면 여기는 콜드해요. 콜드하고 여기는 웜합니다. 상대적으로 웜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내려면 내려올수록 이 거리가 멀고 이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연집 방향의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갈수록 더 차가워진다 했을 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눈이 될 확률이 높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눈의 확률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눈이고, 그러니까 내가 서쪽 방향으로 가는데 동쪽 방향으로 갈수록 눈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쪽 방향으로 갈 때 눈을 먼저 맞이하게 되겠죠. 그럼 눈부터 오겠네. 그 다음 제일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비죠. 그럼 비가 오겠네. 그럼 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자, 진눈깨비랑 어는 비가 뭔 차이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진눈깨비는 어는 비랑 진눈깨비는 이제 비가 아니고 눈으로 내리는데 비가 이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진눈깨비가 이렇게 눈으로 내리면서 녹긴 녹았는데 완벽하게 녹진 않아서 얼음 상태. 그래서 진눈깨비는 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이고 어는 비는 내리면서 다 녹아서 물이에요. 물인데 하층이 영하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영하라서 딱 떨어지면 얼어버려요. 그것을 어는 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는 비. 그 다음에 다 녹아서 하층도 이제 0도 이하가 아니라서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난 전선 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기 때문에
눈에서 비로 바뀐다. 이때 진눈깨비랑 어눈비를 누가 더 먼저 만날 수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아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일최고 기원 예보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일사에 의한 기온 상승의 최대값은, 자, 경계층 상부에서 수변 단열에 따라 지면까지 내렸을 기온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변 단열 감열로 내리는 게 아니고, 건조 단열 감열로 내려야 돼요. 자, 바람이 강하면 이류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류 현상 강화되는 건 맞지만, 혼합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최고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경우 구름에 의한 복사 냉각이 차단되므로 최고 기온 예상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기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밤이면 맞는 소리긴 해요. 밤이면 맞는 소리인데 낮에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끼게 되면 우리가 복사 냉각이 차단된다는 게 아니고 복사 가열이 차단되는 거예요. 가열이 차단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최고 기온 예상치는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계절 변화 하늘 상태, 바람, 경계층 구조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경계층 구조라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리 현상이 강화되는 혼합층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혼합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열의 상방과 하방 수동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구름 최고 기온의 예상치를 높이 피지 말고 낮춰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보면 280K의 등온이면이기 때문에 얘는 하층 등온이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죠. 네, 맞는 거기 때문에 1번 280K 등온이면은 등온이면 분석에 있어 대기 중층 이상의 고도를 의미한다 되어 있는 아니죠. 하층입니다. 자, 우리가 2번 타원형 내 지역에 여기죠. 타원형 남서풍 맞죠? 남서풍 지속적 유입인데 습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강우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등온이면인데 기온이네. 등온이면인데 등하값이 낮아져요.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죠. 일단 3번, 4번도 볼게요. 타원형 내 지역에 강한 등온이면 상승력이 존재하여 겨울철의 경우 대설이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쪽으로 가서 상승하죠.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4번 자 등온이면은 기압 좌표계와 같이 상층으로 갈수록 그 값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온이는 이제 상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등온이면은 기압 좌표계 같이 상층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지는 게 높아집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요렇게 가긴 해요. 그런데 건조한지 아닌지 몰라요. 즉 상승하긴 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해요. 지표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상승하긴 해요. 하는데 얘가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오는 거는 치주거리가 길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렇게 들어오는 거는 웃긴 게 요렇게 들어오면 또 많은데 왜냐하면은 요쪽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갑다고 보기 좀 차가워서 공기가 좀 차갑기 때문에 수증기를 그렇게 많이 머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습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걸 모릅니다. 몰라서 2번은 답이 안 되고 3번입니다. 그냥 3번입니다. 그래서 뭔가 까딱 실수하면 2번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습도가 높아지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요렇게 그러니까 북태평 남쪽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온다면은 습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요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바람 안 그래도 지면이잖아요. 지면이 차가운데
여기서 이제 수증기를 머금고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애매하다. 2번은 애매하다. 근데 3번은 상승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 경우 대설이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애매한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런데 가장 요즘에는 가장입니다. 가장 또 뭔가 2번도 사실 맞는 설명이라고 봐야 될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다음 14번 1000에서 700헥토파스칼 층우도가 이제 850헥토파스칼의 이제 대표적인 등온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층우도와 이 850헥토 등한면의 바람장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을 골라야 되는데 1번이죠. 온난 이유가 없죠. 온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2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0에서 700 층호는 850 헥토파스칼 등한면 기온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층우도를 통해 지상 기압기 발달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우도가 넓어지면은 저기압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강수가 있다면 비보다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북쪽에서 내려온 공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수가 있을 때 비보다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죠.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혹은 층으로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층우 값을 모르잖아요. 사실 이 시험 치면서 층우 값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는 사실 북쪽에서 강한 북풍이 부네. 그러면 겨울철일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를 해두고 4번 문제를 풀면 좋아요. 실제로는 이제 1000에서 700 층우 이 층우도를 볼 때 이 층우 값이 2700이 아니고 2760인가 62 2m 이하일 때는 이제 눈으로 봅니다. 지금 서울 보시면은 2700 여기 60이죠. 제주도 쪽이 60이에요. 근데 여긴 더 낮잖아요.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62보다 낮은 문제에 제주도가 60이면 여긴 더 낮겠지 당연히. 온도가 더 낮으니까 층우도가 두꺼운 게 아니라 더 얇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눈이겠죠. 네, 당연히 눈이겠죠. 2762라는 것은 이제 1000에서 700 헥토파스칼 층우도에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두시고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옛날 스타일 문제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외워두면 좋으니까 일단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5번은 안 풀게요. 5번은 잘못된 문제라서. 자, 6번. 자, 6번이 좀 중요합니다. 자, 6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상층 500헥토파스칼 고도능이라 했기 때문에 요 검은 선이 고도능이죠. 그 다음에 온도장. 이 빨간색 점선이 온도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고도능은 위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했을 때 AB,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지역에서 형성된 지상 기압계, 하층 기압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18도고 자, 주변이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래? 됐네. 18도고 주변보다 기온이 낮죠. 그렇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얘는 한랭이구나. 대신에 여기 B는 주변보다 어떻습니까? 기온이 높죠. 왜? 여기는 이 점선은 15도고 만약 이렇게 있을 때 뭐 16도 하면은 주변은 이제 15도와 16도 사이고 얘도 15도랑 16도 사이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높죠. 그럼 온난입니다. 온난인데 여기는 한랭이고 여기는 온난입니다. 그러면 지상은 어떤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왜? 만약에 키가 크면은 키가 크다 생각해보자. 키가 크다면 하층의 공기덩이에 있는 그 기온 성질을 그대로 상층까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층은
하층도 한랭하면서 키가 작던가 혹은 아니죠 잠깐만 한랭하면서 키가 크거나 혹은 온난하면서 키가 작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얘를 만족하겠죠. 한랭하면서 키가 크다면 한랭한 공기가 쭉쭉 이렇게 유지되면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A는 여기가 한랭이라는 건 아는데 여기도 온난이죠. 온난이고 B는 자 B부터 갈게요. 자 여기는 온난인데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키가 크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원래는 여기가 상층에 기압골이 있을 때 여기가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야 돼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거는 하층이 온난하면서 키가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차가운데 하층은 결국에는 한랭하면서 키가 작거나 혹은 온난하면서 키가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그거는 사실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고, 일단 중심이 한랭하면서 키가 크거나 혹은 온난하면서 키가 작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일단 A부터 보면은 자 한랭이 있는데 온난도 있고, 한랭이면서 일단 키가 다 작아야 돼요. 키가 작은 거 얘가 다 될 수 있네. 얘는 안 되네. 얘는 무조건 온난하면서 키 큰 거밖에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부풀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난하면서 키가 작고 온난이 아닌데 얘는 키가 크고 아니죠. 그럼 답은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랭 저기압이면서 키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될 수 있구나. 그리고 한랭 고기압이든 저기압이든 일단 키가 작아야 된다는 것을 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A는 잘 판단이 안 돼요. 사실 A는 판단이 안 되고 B부터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B부터 판단을 하면은 얘는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하층이 온난하구나. 여기가 원래 차가운데 온난한 걸 보니 키가 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층이 온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풀어 올라서 층우가 두껍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 3번과 4번을 다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A를 보게 되면 등원선과 등압선이 표현하는 이제 등압선이 아니고 경도 뭐였죠? 수납성. 요즘 잘 안 보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수납성을 띄는데, 이때 온도가 여기도 낮죠. A는 온도가 낮은데, 자 지상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키가 크면은 한랭하거나 키가 작으면은 온난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저기압과 고기압은 솔직히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의미입니다. 다음 자 7번을 보게 되면 요거는 또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자 강수량은 강수 강도와 지속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강수 효율. 강수 효율은 뭐냐면 수증기가 연결돼서 강수가 내릴 수 있는 그 양으로 바뀌는 그게 강수 효율입니다. 강수 효율과 연직 상승, 이제 상승해서 수증기가 얼마만큼 더 공급이 되는지, 그거랑 이제 여기는 수증기죠. 가강수량이 아니고, 가강수량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가강수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강수량은 강수강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가강수량을 넣게 되면은 실제 강수강도랑 비교했을 때
값이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정확한 값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가강수량이보다는 수증기가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중요합니다. 8번 보시면 850헥토파스칼 하층으로 온난 공기와 수증기가 이류되고 800헥토파스칼에서 600헥토파 사이에 건조역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정 지수, 그러니까 불안정 지수가 SSI, KI, 뭐 LI, 뭐 TT,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SSI는 슈왈트 안정지수라고 해서 T500-TL인데, SSI를 이제 만약에 수증기가 그 중층층에서 이제 건조역이 있을 때 얘를 쓰게 되면 사실 잘 안 맞아요. 값은 작은데 뭔가 수증기 그 구름이 이제 500헥토파스칼까지 잘 발달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낮은 구름 고도만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건조역이 있을 때 SSI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LI입니다. SSI를 보완하기 위해서 LI가 나왔는데, 그럼 이 LI 그렇죠. 이 SSI를 보완하기 위해서 LI 값을 표현하게 됐고, 그래서 KI랑 TT는 이제 잘 안 쓰고 SSI랑 LI만 좀 잘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SSI를 보완하기 위한 LI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건조역이 있을 때 LI 값을 쓴다 라는 특징을 건조역이 많을 때 LI 값이 쓴다라는 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손잡이도 보시면 LI는 수증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 있을 때 LI를 쓴다라는 게 있습니다. SSI를 보완한 게 LI다라는 것을 관계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네, 10번을 보게 되시면 기상위성의 수증기 영상을 표현이 아니고 말한 건데 올바르지 못한 것인데, 기상위성의 수증기 영상을 보게 되면 6.2랑 6.9랑 7.2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개 채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상층의 수증기량을 알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구름이 없을 때 수증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뭐 압력이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상 수증기 영상이라는 게 나오면 단걸 주제로 하층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 하층은 700헥토파스칼 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집중호로 위반하는 800헥토파스칼 수준의 추격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하층 제트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6.2, 6.9, 7.2는 파장이 길잖아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하층이 아니고 상층에서 이제 수증기 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층이 아니고 중상층에 있는 수증기 양을 알 수 있을 때 이 기상위성의 수증기 영상을 쓴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 주제예요, 이거. 그래서 좀 요거는 하층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선도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좀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우리가 설페이스가 있을 때 기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좀 그림이 이상한가? 자,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TD라고 하시면은 여기가 T입니다. 건조산열선이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감소할 때 포화산열선을 따라 온 지점이 이게 LCL이고 요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LFC, 이게 EL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대로 이제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 요 지점이 T고 요 지점이 TD인데, 그럼 얘가 LCL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포화산열선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포화단열선을 따라 올라가고 싶은데 주변보다 공기 온도가 낮아서 얘는 못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포화 혼합비선과 이 기온선이 만나는 이 지점은 LFC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LC의 고도에서 포화 혼합비선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LFC선에서 포화 혼합비선을 따라가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LFC에서 포화 혼합비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이 A는 뭐냐면 A는 이제 LFC입니다. LF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지표가일로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얘는 혼합 응결고도입니다. 혼합 응결고도. 혼합 응결고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새로운 기온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뭐 새로운 여기가 만들어져서 뭐 T 뭐라고 할까? T 프라임을 할까요? T 프라임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새로운 기온선과 이제 그 포화 혼합비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혼합 응결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LFC라고 보기는 LFC래 그 혼합 응결고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보시면 4번이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게 되시면 3번은 어머나 세상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대류응결고도죠. 네. 그 다음에 혼합기층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덩어리 구름이 이제 발생하는 거는 이게 혼합응결고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뭔가 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래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자, 2번이 대류응결고도, 3번이 혼합응결고도입니다. 그래서 지표가열로 생기는 저군형 구름의 운전은 대류응결고도를 의미하게 되고, 혼합기층 내는 혼합응결고도는 새로운 기온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14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요 구름 보시면 겨울철이구나 라는 걸 대만 알 수 있어야 돼요. 요 구름을 외우는 게 좀 좋습니다. 요렇게 뭔가 흐르는 구름들은 일기도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 구름이거든요. 뭐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좀 까먹어가지고 줄무늬 구름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4번을 보면 겨울철 한파는 맞는데 여름철 저온 현상은 아니에요. 답은 4번이에요. 여름철 저온 현상은 그 여름철 여기 보시면 오츠크에서 늦은 봄이나 그럴 때 이제 쭉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여름철 저온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름철 저온 현상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5번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9번을 보게 되면 일기예보 과정이에요. 일기예보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라 되는데, 우리가 관측을 먼저 합니다. 관측을 먼저 해요. 관측은 쉽죠. 4번은 당연히 아니겠고, 관측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아니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은 뭐냐면 이 자료 수집된 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너무 값이 튀는지 안 튀는지 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모델에 넣어서 모델 예측을 한 후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예측했는지 내가 보고 좀 수정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단을 하고 예본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통보를 하게 되겠죠. 분석을 하고 진단하고 예보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값이 얼마나 튀는지, 값이 커렉트 옳은지 아니면 네거티브 잘못된 건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먼저 합니다.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값을 모델 예측에 넣어야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 예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요런 문제는 7급에 가끔 나오고 9급에는 요 2년도랑 여기 2년도랑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7급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좀 한 번씩 더 꼬아내거나 뭔가 살을 좀 더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음 20번을 보게 되면 밤 동안 온도가 가장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밤의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증기량이 작거나, 두 번째로 구름이 많이 없거나, 혹은 뭐 차가운 이류가 들어오거나 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셋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뭐 구름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증기량이 많으면 온실효과가 크게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량이 많다는 거는 이슬적 온도가 높다는 거고, 그러면은 오후 4시에 이슬적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복사 냉각이 가장 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의 정보만을 구별할 수 없음은 사실 일기예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얘로 판단하지 않고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이슬적 온도가 가장 낮은 값이 결국에는 온도가 가장 떨어진다. 왜냐하면 온실 효과가 가장 적기 때문에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